원금 1억 원, 이자율 연 4%, 대출 만기 10년을 가정해서 납부하는 총 이자 비용을 계산하면 만기 일시 상환은 4천만 원, 원리금 균등 상환은 2,149만 원, 원금 균등 상환은 2,017만 원이 된다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과 원금 균등 상환은 큰 틀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에 만기 일시 상환을 채택할 경우 지불하는 이자 비용이 다른 두 상환 방식에 비교하여 거의 2배가 됩니다. 이자 금액의 절대 크기만 놓고 비교하면 만기 일시 상환이 제일 불리해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종종 겉모습이 기만적일 수 있음을 목격합니다. 이를 두고 아서 코난 도일은 명백한 사실보다 더 기만적인 것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현상, 그 너머의 진실을 꿰뚫어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2배가 넘는 이자에 대한 거부감으로 만기 일시 상환을 포기하고 다른 두 상환 방식을 선택하기 전에 우리는 기회비용과 인플레이션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먼저 기회비용에 대하여 이야기해 봅니다. 기회비용은 영어 단어 opportunity cost를 우리 글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기회비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여러 선택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함에 따라서 포기한 가치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정의하여서는 의미가 명쾌하게 전달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기회비용은 어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지불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재정의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대목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입니다. 만기 일시 상환을 포기하고 원리금 균등 상환이나 원금 균등 상환을 선택하였다면 내가 지불한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유동성의 포기라고 한 단어로 요약하여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에서는 여유자금을 들고 있는 것을 유동성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통상 liquidity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동성은 단순히 여유자금을 쌓아두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동성은 경제적 충격에서 나를 지켜주는 방어막 또는 좋은 투자 기회가 왔을 경우 이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불행은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것이고 이때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급전의 조달을 위해 급하게 은행을 찾아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대출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좋은 기회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때 충분한 여유자금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 기회를 허공에 날릴 수가 있습니다. 유동성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전략적 준비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동성은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이 좋을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다익선 대신 과유불급이 어울리는 한자성어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면에는 아이들머니라는 개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유자금은 필요할 때 언제든 쉽게 꺼낼 수 있는 자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 수익의 포기로 얻어지게 됩니다. 아이들머니는 이처럼 수익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놀고 있는 돈을 말합니다. 어느 기업에 대한 재무진단 컨설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유동성 비율이 권장 비율 200%를 초과하여서 800%에 육박하고 있었습니다. 유동성 비율이 높으면 좋은 것이니 그 비율을 끌어올렸던 것이라고 합니다. 적정 비율을 초과하여서 유동성을 가져가는 것, 이 자체로는 해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높은 유동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기회비용의 지불이 발생합니다. 유동성의 확보 대신 지불한 눈에 보이지 않는 수익의 포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건강하게 굴러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세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 실업률의 관리, 그리고 물가의 안정입니다. 정부는 세금을 걷고 쓰는 재정 정책을 통해서 그리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조절하고 돈의 양을 관리하는 통화 정책을 통하여 이 목표들을 달성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은 아주 막중한 임무를 숙권받았습니다. 통화 가치의 안정이라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입니다. 매일 사용하고 있는 화폐가
내일도 10년 뒤에도 현재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지켜내야 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책무입니다. 만일 중앙은행이 통화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경제성장이나 실업률 해소라는 목표를 달성한다면서 돈을 마구 찍어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의 저축을 위협하는 악성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악성 인플레이션은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전 예고 없는 부의 강제 재분배이자 지독한 불공정의 시작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 무상의 부의 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돈을 되돌려받게 되고, 돈을 빌린 사람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앉은 자리에서 빚이 탕감되는 효과를 누립니다. 악성 인플레이션은 자산가와 비자산가의 계층화 정도를 심화시킵니다. 실물 자산을 가진 계층은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부를 축적하지만 노동의 대가인 임금이나 현금만 쥐고 있는 계층은 속수무책으로 가난해집니다. 상황이 이러할 때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라는 조언은 실소를 자아낼 뿐입니다. 근로는 사라지고 투기가 횡행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정당한 노력의 대가가 아닌 예측하지 못한 경제 시스템의 붕괴가 가져온 부의 무상 이전의 표본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악성 인플레이션은 거액의 대출을 고정금리 조건의 만기 일시 상환으로 빌려둔 채무자들에게 뜻밖의 행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10년 전 빌린 1억 원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현재 반값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그들은 헐값이 된 돈으로 빚을 청산하는 기막힌 행운을 거머쥐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는 고통스러운 불공정의 결과이지만 만기 일시 상환의 차주에게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가져다준 최고의 보너스가 되는 셈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물가의 안정보다 경제 성장과 실업의 안정을 더 선호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가시성과 체감의 차이입니다. 경제 성장률과 실업률은 국민의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지표입니다. 실직은 즉각적이고 극적인 고통을 주는 반면 물가 상승은 서서히 진행되어 초기에는 잘 인식되지가 않습니다. 정치인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표심에 더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두 번째는 선거 주기의 문제입니다. 인플레이션의 폐해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나지만 정치인의 임기는 단기에 그치게 됩니다. 지금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면 단기적으로 성장과 고용 지표가 개선되고 그 부작용인 인플레이션은 다음 정권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현재 편향의 정치적 버전입니다. 세 번째는 수혜자의 비대칭성입니다. 경제 성장과 고용의 수혜자는 명확하고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인플레이션의 피해자는 사회 전체에 분산되어 있어서 정치적 압력으로 결집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치는 조직된 목소리에 반응하는 경향을 가진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물가의 안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통화정책을 분리시켜야만 물가 안정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기 일시상환은 원리금 균등 상환, 원금 균등 상환과 비교하여서 월등하게 높은 이자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불행을 대비할 수 있는 또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유동성이라는 전략적 안전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유자금의 확보는 불확실성 하에서의 옵션을 매수한 것과 같습니다. 불확실성이 클수록 옵션의 가치는 증가하며 이런 이유로 미래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더해질수록 만기 일시 상환도 충분히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상환 방식의 선택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물가의 안정보다 경제 성장과 실업의 관리가 우선시되어 정부의 재정 정책과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만기 일시 상환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상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